저는 최고위원직을 사퇴하려고 합니다. 그동안의 모든 논란은 전적으로 저의 책임입니다. 저의 논란으로 당과 대통령실에 큰 누가 된 점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우리 당 일부 최고위원들의 이딴 설화로 당원과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 당 대표로서 무척 송구한 마음입니다. 지난주 목요일 그리고 지난 월요일 최고위원 회의를 열지 않았던 국민의힘. 자, 오늘에요. 열흘 만에 이 최고위가 다시 열렸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김기현 대표는 모두 발언에서 일부 최고위원들의 이 설화에 대해서 사과를 했습니다. 이현종 의원님, 네. 조금 전에 최고위원회가 열렸을 때 5분 이렇게 서 있는 모습이 있었어요. 네. 오늘 이제 열흘 만에 최고위원회 열렸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제 두 자리가 비어서 5분인데 좀 썰렁하기도 한 것 같고요. 그러니까 뭐 자기 자리가 어딘지도 잘 몰라서 이제 밀려 이제 다시 찾는 그런 해프닝까지 있었다고 하는데요. 어쨌건 집권 여당의 어떤 지도부라고 그러면 최소한 이런 발언의 어떤 정치적인 파장 이런 것들도 다 이제 고려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두 최고위원들 보면 그동안 자신의 발언이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저는 물었다고 봅니다. 네. 그 발언의 어떤 옳고 그름을 떠나서 그 발언이 미쳤던 데 대한 이제 정치적 책임을 그게 사실은 당을 뿌리째 흔들어 버렸거든요. 그만큼의 어떤 정치적 책임을 졌다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로는 과연 지금 이 김기현 호가 어떤 이런 갈등과 당내 문제를 회복하는 속도가 너무 늦다라는 측면이 있을 것 같아요. 즉 너무나 스스로의 어떤 정치력이 좀 떨어지는 게 아니냐. 만약 이번에 어떤 일단 징계를 통해서 일단락되기는 했습니다만은 앞으로도 이런 사안이 생길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지 만약 이런 식으로 또 이 리더십이 안 할 경우는 저는 지금 지도부가 정말 그 끝까지 갈 수 있을지 그것조차도 의심스러운 측면이 있는 거거든요. 그만큼 이제는 김기현 호가 본인 스스로의 입지를 확보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당내 리더십을 저는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봅니다. 즉 김 대표가 지금 당내에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리더십을 세워야지 그렇지 않다고 하면 앞으로 이런 일이 저는 또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거는 그만큼 김 대표가 뭔가 이제는 좀 희생적이고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는 그 시점에 일단 도마에 올랐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주어진 시간은 저는 얼마 없다고 봅니다. 아, 네. 왜냐하면 한 몇 달 정도 이제 해봐서 정말 계속 이 문제가 기촉될 경우는 아마 당내에서 다른 목소리들이 나올 거예요. 김 대표에게는 이번 여름을 보내는 것이 저는 가장 큰 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지수 기자, 뭐 당내 리더십도 그렇지만 어쨌든 태영호 최고위원이 최고위원직을 사퇴했기 때문에 이 자리는 채워야 되잖아요. 네. 뭐 어떻게 뭐 선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국민의힘 당원에 따라서 30일 이내에 공석을 채우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네. 이 다음 달 9일로 이 보궐선거 날짜를 시한을 잡았는데요. 오. 이 최고위원 후보가 한 명이면 찬성 반대에 이 투표만 하면 되지만 만약에 후보가 여러 명일 경우에는 지난 전당대회처럼 득표율로 한 명을 뽑게 됩니다. 아하. 네, 후보로는 누가 나올까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준석의 천하용인 4인방이 일단 주목을 받고 있죠. 일단 허은하 의원과 김용태 전 정례 최고위원은 이번 보궐선거에는 출마할 계획이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이 부분도 좀 앞으로 좀 관심을 끌 것 같습니다. 어제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요, 태영호 의원, 김재원 최고위원에 대해서 이 징계 수위를 확정을 했죠. 태영호 의원 당원권 정지 3개월, 김재원 최고위원 당원권 정지 1년의 징계가 내려졌습니다. 이 부분 좀 집중적으로 좀 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현정 의원께 네. 질문 드릴게요. 자, 두 사람 다 중징계가 예상이 되는데 어쨌든 결과는 태영호 의원은 3개월, 김재원 최고위원은 1개월 차이가 좀 커요. 네. 어떠세요? 이게 태영호 의원이 최고위원직에서 내려온 게 가장 큰 게 작용을 한 거겠죠? 그렇죠. 우리도 이제 재판하다 보면 감경 사유가 있지 않습니까? 뭐 반성하고 뭐 서약서 쓰고 뭐 등등 감경 사유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태영호 지금 의원은 그걸 했지 않습니까? 본인이 일단 최고위원 사퇴했기 때문에 아마 윤리위에서 감경 사유에 해당한다. 제가 알기로는 아마 사퇴를 하지 않았으면 6개월 이상의 중징계를 내릴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지금 왜냐하면 내년 4월 총선이 1년도 안 남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총선 공천이 뭐냐면 최소한 한 두세 달 전에는 당원 자격이 있어야 되거든요. 맞아요. 근데 지금 김재원 최고위원은 1년이기 때문에 내년 그 총선에서 만약에 지속된다 그러면 공천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천 받을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본인은 탈당을 해서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방법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정치적인 어떤 이 생명이 사실상 굉장히 위험해진 상황에 있죠. 그렇죠. 그렇지만 태영호 의원은 공천받을 자격은 생긴 겁니다. 그렇지만 과연 지금 지역구에서 공천 받느냐 그거는 확답할 수 없어요. 어차피 공천 심사도 또 받아야 그렇죠. 하고요. 그러나 이 문제가 굉장히 저는 걸림돌이 될 겁니다. 3개월이 받은 게 자체가 아마 지금 있는 지역에서 계속 공천 받는데 큰 걸림돌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일각에서는 이미 지역구를 다른 곳으로 옮긴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아, 벌써 그런 얘기가 나와요? 이미 뭐 인천 쪽으로 옮길 생각이다라는 이야기도 있는 것은 지금 강남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국민의힘에서는 일단 굉장히 유리한 지역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뭐. 유리한 지역에 공천 징계받은 사람을 2번 공천 준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본인도 그런 것들 등등을 고려해서 일단 출마는 한번 해보자라는 생각에서 아마 저는 사퇴를 한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아마 윤리위원회가 그 부분을 감안했는데 모르겠습니다. 김재원 최고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지 최고의 사퇴를 안 했거든요. 그건 아마 앞으로 본인의 정책 행보에서 좀 중요한 갈림돌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장현주 변호사는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맡고 계시잖아요. 네. 그 관점에서 보셨을 때 이번 징계 수위 어떻게 좀 보세요? 일단 태영호 의원이 뭐 이전에 사퇴를 하면서 징계 수위가 낮아진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실이라든지 뭐 지도부와 전혀 협의는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밝히고는 있습니다. 뭐 그런 얘기 있어요. 네. 그렇지만 좀 고개가 갸우뚱하는 지점이 일단 태영호 의원이 굉장히 강경하게 기자회견을 했었거든요. 본인은 절대 굽히지 않겠다. 그런데 갑자기 돌연 그 최고위원직을 사퇴하는 부분, 이 부분에서 모종의 뭔가 이야기가 있지 않았겠느냐라는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징계가 3개월의 이제 징계인 건데요. 사실 이 문제가 됐던 태영호 녹취록에는 이른바 이제 대통령실이 공천에 개입한 거 아니냐라는 중대한 범죄 혐의, 이 부분이 부각됐던 측면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태영호 의원의 주장과 대통령실의 주장을 합해보면 태영호 의원이 대통령실의 정무수석이 하지도 않은 말을 본인이 거짓으로 했다는 것으로 일단락이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걸 대통령실 입장에서 보자면 태영호 의원이 대통령실에서 하지도 않은 말을 꾸며내서 하는 바람에 대통령실이 공천에 개입한다라고 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에 지금 연루가 돼 있는 것으로 또 국민들께 의혹을 풍기게 된 것이고 그것 때문에 공수처에 고발도 된 상태입니다. 네.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굉장히 범죄 행위에 연루된 거 아니냐라는 의심을 받게 했기 때문에 굉장히 곤란에 빠뜨리게 한 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아무리 자진 사퇴를 했다라고 하더라도 3개월로 당원권 정지가 감소된 것 자체는 징계가 너무 약하지 않냐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영호 의원의 사퇴와 뭔가 이 징계를 낮춰주는 부분, 그래서 다음번 공천에 어느 가능성 열어주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얘기가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또 합리적인 의심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번 징계 수위를 두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특히나 이 태영호 의원의 징계 수위를 두고 이런저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 목소리 좀 듣고 오겠습니다. 이진복 태영호 사이에 녹취록은 제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문제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 2년 징역형을 받은 거고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이 당시에 수사 책임자였습니다. 불법 공천 개입. 이거는 태영호 의원이 이제 갑이 된 거예요. 만약 자기한테 공천을 안 주면 아니 이거 사실이었다라고 언젠가 뒤늦게 이야기를 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출마는 그 누구나 자유가 있죠. 그런데 그게 이제 다시 강남갑에 공천을 줄 수 있느냐, 그건 별개의 문제겠죠. 강남갑이면 한국의 이제 보수 세력의 상징인 곳인데, 최영호 의원을 거기 보낸 것은 일종의 이벤트 공천에 불과했죠. 이현정 의원님, 네. 여러 가지 얘기 들어봤는데 그 중에서 유승민 전 의원이 했던 발언 한번 네. 평가해 볼게요. 태영호 의원이 폭로전을 펼칠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갑이 됐다. 그거 어떻게 좀 보세요? 글쎄 과연 그게 모르겠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뭐 이준복 수석도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고 그러고 네. 이게 뭐 녹취록이 있으면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과연 이게 그 어떤 면에서 갑으로서 할 수 있는 카드가 될까? 뭐 태영호 의원이 지금 현직 의원이고 본인도 이 뭐 어떤 여권에서 계속된다고 했을 때 본인이 그런 불리한 카드를 제시를 할까요? 저는 그렇게는 보지는 않거든요. 지금 아마 본인이 지금 이 주장한 바에 따르면 여러 가지 이제 공천 때문에 이제 그 보좌진들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그걸 확인해주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는데 사실 이진복 수석도 본인도 지금 출마를 생각하고 있는 분이고 본인도 지금 공천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거기서 공천 이야기를 했다는 것 자체는 이 세상의 정치권의 이 헛말이 어디 있습니까? 다 퍼져나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 저는 좀 이 가능성이 좀 낮은 게 아닌가 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태영호 의원은 좀 그렇고요. 더불어서요, 이 당원권 정지 1년 징계를 받은 김재원 최고위원의 행보도 좀 궁금해집니다. 임재 변호사. 사실상 1년이면 이제 내년 총선에서 국민의힘에서는 공천을 못 받아요. 자, 그러면
앞으로 1년 어떻게 될까?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좀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결국 김재원 전 의원이 할 수 있는 선택지는 3가지 정도로 추려볼 수 세 있을 것 가지요? 같습니다. 첫 번째, 그냥 수용하는 거죠. 징계를 수용하고 조용히 자숙하는 시간을 갖는다. 첫 번째 안이 될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법적으로 불복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가처분 등 조치를 취하면서 이 징계에 대해서 불복해 볼 수 있을 것이고, 마지막 안은 홍준표 대구시장처럼 이제 탈당 후에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그 방안도 생각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어디에 출마할 수 있을지 이 부분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지점이겠죠. 우리 두 분께 이제 짧게 좀 여쭤볼게요. 지금 임주혜 변호사가 3가지 시나리오라고 설명을 했는데 우리 장현주 변호사는 이 3가지 시나리오 중에 어떤 시나리오가 가장 가능성이 높다고 보세요? 일단 탈당하고 무소속 출마는 지금 결정하기는 상당히 이른 결정이죠. 앞으로 이제 총선까지 거의 1년 가까이가 남았기 때문에 네. 또 정치는 생물이고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카드는 가장 최종적으로 쓸 카드로 보이고요. 일단 그냥 수용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적어도 재심 절차가 윤리위원회에 있기 때문에 재심이라도 청구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좀 불합리하다라는 부분들을 강조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본인을 지지하는 당원들 그리고 지지층들에게 좀 호소를 해서 또 결집 효과를 노릴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아하. 이현정 의원은 어떤 시나리오를 가장 저는 아마 보세요? 법적 조치는 안 할 거로 봐요. 안할 거로 왜냐면 보세요? 어차피 결론이 뻔하다. 해봤자 별 이득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문제는 사실은 김재원 전 최고위원이 그동안 보면 선거가 있을 때마다 다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좀 너무 조급한 게 아닌가라는 지적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도 좀 이게 무리를 한 게 아닌가, 정광훈 목사하고 너무 가까워졌던 거 아닌가는 그런 지적들이 있는데 저는 아마 시나리오로 본다면 3번째가 가장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세요? 내년 총선이 되면 아마 여러 가지 이제 공천에 관련된 변화가 있을 겁니다. 그러겠죠. 자, 공천에 탈락한 분들이 또 뭐 무소속으로 연대를 만들 수가 있는 것이고 정치라는 게 항상 그런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아마 이제 차기 이제 대구 경북 지역에서 만약에 이제 새로운 어떤 정당이나 새로운 무소속 연대 움직임이 있을 경우에 아마 거기에 본인이 좀 몸을 담을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봐요. 그럴 가능성도 좀 크다고 그렇죠. 보세요? 당분간은 아마 계속 관망할 겁니다. 아직 뭐 지금은 워낙 뭐 이 압도적이니까 그렇지만 이제 올 후반기 내년쯤 되면 공천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 나오고 탈락자가 생길 것이고 그 탈락자들의 또 움직임이 있을 것이고 그때 아마 저는 뭔가 결정하지 않겠는가. 아마 본인은 지금 머릿속에는 아마 아직까지는 큰 생각은 없을 거예요. 제가 퍼뜩 든 질문인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대북 경북 지역에 무슨 물결이 있을 수도 있다고 하는데 네. 그런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지금 출마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병우 전 민정수석도 지금 고향에서 출마한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등등 그런 걸 보면 지금 대구 경북 지역에서 무조건 출마한다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역대 정부에 이 박근혜 정부 때 이랬던 분들이 이분들이 과연 당에서 공천을 줄 건가? 만약 공천 안 받을 경우에 못 받을 경우에 뭔가의 어떤 연대를 형성할 수 있는 가능성 저는 그것도 보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아마 내년 되면 정치형이 좀 변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든 이 징계 수위가 결정이 됐어도 당분간 시선은 이 두 인사에게 좀 쏠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